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침체 논란에 휩싸여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안에서도 이 경기 침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는 빠지지 않고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경기 침체 여부와 함께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 급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행히 어제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이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그 방송에 미리 예상하지 못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에는 너무 그 호들갑 떠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어제도 아시아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홍 앵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폭락할 때 가장 호들갑 떨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글쎄요, 많은 기관들이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호들갑 떤 사람이 트럼프죠. 이번에 그 카멜라 공포다, 카멜라 붕괴다, 그렇죠. 대공황이 다시 우려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무리 민주당과 반대적인 시각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쪽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미국사에서 굉장히 이번 계기로 해서 사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지도자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민을 살리고 경제 생활을 알려지켜야 된다 그렇죠. 하는 그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한국의 지금 야당과 여당도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이번 상황에서 카멜라 공포니 대공황이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국가 지도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폭락하던 미국 증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증시 앞서서 아시아 국가도 이렇게 증시에 반등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본 주가가 뭐 사상 최대로 올랐다 이런 표현은 좀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상 최대 폭을 오르더라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베이스 팩트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외신에 나왔다, 사상 최대로 올랐다 이런 표현은 시청자분의 주식이라든가 경기 판단에 오해를 불러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런 내용을 좀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45엔트로 다시 회복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 얘기가 많습니다는 나중에 이게 엔캐리 자금이 어떻게 청산되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한테 이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우리가 뭐 와다나베베인 엔캐리 자금, 스미스 아미다는 달러 캐리 자금 뭐 이렇게 해서 다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1엔 같은 것이 오늘 장중에는 145엔까지 가고 다시 144엔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쑥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주가가 또 한 번 죽기 전에 일시적으로 오르는 데드캣 바운드냐? 아니면 모든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주의 그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한 지금의 거품은 좀 조정하는 측면. 이번에 주가가 폭락했다 하더라도 속도가 문제지.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건 지난 7월 말부터 계속 거품이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가 폭락이 속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는 거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주가가 거품됐던 상황을 모르고 주가 하락폭만 가지고 하니까 마치 증시가 무너진 것처럼 하는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품은 해소해야죠. 우리가 7월 초에도 차익 실현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향후에 그 주가 상승에 약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죠. 오늘 주가 반등이 데드캣 바운드냐? 또 한 차례 죽기 위한 일시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번에 거품을 해소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파인 튜닝이냐? 아름다운 조정이냐?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경기가 좌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 침체에서 시청자분이 가장 엊그제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예측기관들이 잘 나갔다. 잘 나가게 예상했던 것이 미국 경제입니다. 근데 단순히 지표 몇 개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냐. 거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지에 의해서 폭락한 거냐.
근본적으로 경기에 문제가 있는 거냐. 오늘 여러 가지 그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시청자분도 저보다 경제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만 제시해 드리니까 그걸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저희가 매일같이 설명해 드리지만 지금 뭐 GD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상치도 그렇고 상당히 잘 나와줬거든요. 네. 펀더멘털이 견조해 보이는데 왜 갑자기 경기 침체 논란이 생긴 건지,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종합적인 지표가 예. 성장률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 경기가 침체 우려할 상황인가? 예. 자,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 3.2%입니다. 올해 1분기 1.4%, 2분기 2.8%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률 수준 2.8%는 미국이 연준이 추정한 잠재 성장률 1.7%, 또 가장 높게 추정하는 것이 이제 IMF는 잠재 성장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NBR 같은 예. 이런 데에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 보면 높게 추정하더라도 2%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연준을 잠재 성장률 보면 2.8%는 아주 인플레 갭이 오히려 우려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이제 공식적인 경기 판단 기구가 누구냐? 경기 판단위원은 크루그만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판단, 순환국면 판단은 NBR, 전미경제연구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의 추이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두 분기 성장률이 계속해 떨어질 때는 경기 침체다.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분기 연속 경기가 성장률이 높아질 때는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는 작년에 3.2%, 4분기 1.6%, 이번에 1.4%, 예. 1.8% 그러다 보니까 자 경기 판단하기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경기 침체다는 시각에서는 사실 지금은 종전의 가능을 유지한다 보면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빠지지 않고 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빠지고 2분기는 다시 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베이스 이펙트 상승에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일단 NBR의 공식적 평가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지금은 경기 순환상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순환주기가 자꾸 셔터링 단축화되고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떨어지는 이번에 변동성에서 보셨죠? 예. 이게 프로사이클릭 커렉터라 하는데요. 이런 수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판단 NBR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래서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 IMF라든가 지금 예측 기간 7월 달에 나온 것을 공통적으로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올해 성장률 2.5%, 내년은 평균적으로 1.9%입니다. 예. 자, 그러면 내년이 이제 1.9%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페드의 잠재 성장 수준이 1.7%입니다. 그럼 오크레 버틱에서 1.9 빼기를 1.75면 플러스 0.2%포인트 인플레 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성장률 2.5%에서 내년에 1.9% 간다면 주식시장에서 경기 침체로 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하드 랜딩 경착륙이 아니라 사실 소프트 랜딩, 선트 랜딩에서 이렇게 연착륙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성장률 지표를 보면은 뭐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ISM의 제조업 PMI였거든요. 자, 이 PMI 지표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뭐 갑자기 증시 급락 사태, 경기 침체 논쟁이 가열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 PMI 지표가 이제 문제였었죠. 예. 7월 FMC 금리 인하 실기 하고 나서 바로 이 PMI가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데요.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뭐 시청자 여러분 PMI가 이제는 50을 밑돌 때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7월 그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계획에서 3개월 이동평균치 월별 지수니까 한 수치 가지고는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못 판단하니까 예. 3개월 이동평균 50을 하했기 때문에 침체로 인식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만큼 미국의 경기의 침체가 우리들 만큼 이 지수가 그렇게 영향력이 높을까? 예. 그만큼 공신력 있게 객관적 지표일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예. PMI는 설문조사 지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20개 산업의 대상으로 해서
400개 기업을 축출해서 자, 거기에 구매자 관리 대상에 예. 사람이 구매자로 볼 때 앞으로 전월 대비해서 경기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개선돼 이게 업황 지수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이 표본에서는 미국의 기업이 몇 개 있을까? 미국의 기업이 1억 개가 넘습니다. 1억 개가 넘습니다. 예. 그중에 400개 기업이거든요. 물론 지수 산출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기관 신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는 자, 지금은 기업 수가 워낙 많고 산업의 스펙트럼에서 지금 미국의 산업에 분리해서 이게 소위 콜린 크라이크의 산업의 분류 방식을 여전히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뭐냐? 20개 산업. 예. 그래서 이 지수 자체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산출하느냐? 전월비 대비해서 악화냐, 불변이냐, 개선이냐. 이거 가지고 어조 지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BS 경기 선행 BSI 지수에 해당된다고 보게 됐습니다. 이 BSI 지수 얼만큼 지금 결함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문조사, 정치권의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저 설문조사 결과 우왕좌왕하는 게 나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 그럼 설문조사는 샘플링 에러, 표본 오차, 넌 샘플링 에러, 비표본 오차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 넌 샘플링 에러 문제를 모르면 예. 이 PMI 하나가 악화됐다고 나서 미국 경기의 침체냐 이런 시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의 근본적 문제를 좀 입사하는 것을 경제를 공부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침체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표본 오차 그리고 이 비표본 오차 문제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샘플링 에러는 자기 구미에 맞는 샘플만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억 개가 넘는 기업에서 내 구미에 맞는 기업만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이제 홍 앵커께서 나중에 이렇게 얼굴 보고 여러 가지 경제 전문 지식을 보고 이렇게 오늘 증시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정치권에 진출을 한다면 자, 내가 지금 야당의 당대표다. 예. 그러면 설문조사하면 나의 설문조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본을 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야당 성향이 높으면 어떤 이 표본을 거기에 마주가지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지도가 높아 아이고 나이 든 지지도가 높게 했다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샘플 추출의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 홍 앵커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다음 선거 때 뭐냐 홍 앵커가 좀 떨어지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럼 미리 설문조사부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거 때나 찍지 설문조사 할 때는 뭐냐 홍 앵커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선거 때는 자기 의도와 달리 자 그때는 내 진짜 의도를 투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는 뭐냐 나의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는데 예. 홍 앵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문조사 가짜로 거기에 공표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넌샘플링 에러다. 예. 지금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경제지표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표본 오차가 허용 범위를 넘을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허용 범위를 넘을 때는 설문조사 자체가 의미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 지금 뭐냐 정치권의 여론조사 이번에 총선에서 보면 들쑥날쑥해서 무슨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정치인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장 좋아해서 정치인들이 국비를 탕해서 설문조사하지 사실 국민들은 설문조사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기획에서 어쩌고 이거 보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거죠. 똑같은 각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분야입니다. 지금 IS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ISM PMI, 제조업 PMI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조업 비중이 미국에서 얼만큼 차지할까? 미국은 서비스 경제입니다. 예. 소비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미국의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 PMI가 발표되면 이틀 후에 비제조업 서비스 PMI가 발표되면 이건 시간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뭐냐 처음보다 나중에 발표하는 게 더 경기 판단에 정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겉뛰기, 나중에는 본래거든요. 예. 그래서 지표 자체에 자 제조업 PMI를 먼저 발표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서비스 제조업 비중의 지수를 나중에 발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거를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보면 결과가 만약에 반대될 때는 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를 볼 때, 자, 제조 PMI는 46.8로 50을 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발표됐던 서비스, ISM의 비서비스 제조는 어제 우리 캐스터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52.4입니다. 예. 50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 48점보다 크게 개선된 거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뒷담화에서 뭐랄까 너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판단해서 시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요, 전문가나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춤추면은 정치가 더 흐트러지는 겁니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면 예. 그냥 책임을 갖고 방송에 안 나와야죠. 근데 3,200에 딴 사람이 주가 떨어지니까 또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게 방송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문제가 됐던 실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 그리고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사실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건 방금 전 말씀해 주신 7월 실업률 아닙니까? 네. 실업률은 이차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앞서가느냐 선행지수, 그다음에 같이 가느냐 동행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후행지수입니다. 주식은 미래에 대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예. 선행지수를 먼저 말씀드렸던 PMI를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PMI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실업률 부분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 3회 법칙을 올해 4월 1일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지적하지 못했으면 지금 뭐 부합됐다고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다, 후행지표 가지고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쪽의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회 법칙의 내용은 잘 알고 7월달 실업률의 4.3%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 대목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예. 그러면 3회 법칙을 만들었던 크라우드 3회에 대해서 이번에 3회 법칙에 부합되는데 경기가 침체냐?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왜 그럴까? 3회 법칙은 시계열자를 이용한 거거든요. 시계열자는 시계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뉴노멀이다, 뉴 앱널이다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전의 시계열자 차트 분석상 가지고 있는 시계열자가 그 이후서부터는 코로나 사태에서는 그 계열이 유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 변화가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더미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 경제학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볼 때 더미를 씌우게 되거든요. 더미는 가변수입니다. 가짜 변수입니다. 예. 더미를 많이 쓰면은 뭐냐? 실제로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완전히 현실과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크라우드 샴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 자,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이번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와 자연재해 때문에 이 실업률의 왜곡 현상이 심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코로나 지원금이 축소됐습니다. 자, 코로나 지원금이 맞을 때는 이 코브라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코로나 지원금이 많이 되는데 노동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부도 하역자 노동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부에 주는 지원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코로나 지원금이 끊겼죠? 예. 구직 활동에 나서야죠. 자연재해 심했습니다, 올해. 정말 심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마치 미국이 망하는 것처럼 지금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게 없는 게 없어요? 그럼 뭐냐? 구직 활동에 나서야죠. 이제 구직 활동에 나서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일자리가 더 늘어났어도 구직 활동자가 많으면 자기는 일할 능력이 있는데 예. 일자리가 줄지 않는 거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죠. 그렇죠.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크라우드 샴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경기 침체 아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실업률 계주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뭐 자발적 실업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뭐 잘 구분하고 이 실업률 안에서도 이 개념과 통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지적을 하긴 했었죠. 실업률의 개념에 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클라우디아 삼이 지적한 것을 계기로 이게 또 공식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시가 되고 있죠. 본인이 경기 침체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자, 우리가 실업자는 자발적 실업자, 비자발적 실업 나눠진다. 자발적 실업자는 자막이 나오겠습니다는 내가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비자발적 실업은 이러고자 하는 의향이 있더라도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다. 그러면 실업률의 산출은 미국의 노동부에서 어떻게 산출할까? 그걸 보겠습니다. 자, 분자인은 비자발적 실업자, 그리고 분모인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15세 이상 64세 가능 인구. 그러면 지금 경제활동 인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 지금 순간순간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분자에 들어가 있는 비자발적 실업자입니다. 자, 그동안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자연재해가 없을 때는 뭐냐? 내가 굳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예.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포기하니까 자발적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지원금 떨어져. 자연재해 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야 돼. 근데 일자리는 늘어나도 주어지지 못해. 비자발적 실업자. 똑같은 인구 노동 구성에서 보면 경제활동에서 보면 자, 자발적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렇게 이전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냐 비자발적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취업자를 따져보겠습니다. 음. 취업자는 일주일에 단 1원에 1시간 이상 단 1원에 수익 산업만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자, 일주일에 단 1원에 이 수익률을 종사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빠지면 이게 뭐냐? 실업자 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찰적 실업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집니다. 이게 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실업률은 두 가지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니까 일단 실업률 자체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 가지고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다, 주가가 폭락한다가 이걸 제적했던 시각에 있어서는 예. 일단은 주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 시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실업률 산출에서 실업자 개념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지발적으로 왜 증가했는가 이게 경기 문제와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예. 샤메 법칙을 만든 크라우드 샴조차도 이번에 샤메 법칙에 부합되긴 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내린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확실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뉴노멀 사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지표들, 뭐 실업률이라던 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구나. 조금 더 뭐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성장률 같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도 흐트러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업률 보면 경기 침체나 성장과 연관성이 있어야죠. 예. 물가의 연계성, 다른 지표 문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 코로나19는 뉴노멀이다. 예. 이게 뭐냐? 종전의 이론과 그다음에 관행과 규범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경제학에서는 스타라이제이션 팩트, 정형화된 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성장률과 고용과 뉴노멀, 다운턴 리커버리, 그다음에 잡리스 리커버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렇죠. 다들 아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실업률, 필리스 곡선, 성장률과 실업률과 물가 간에 역관계가 있다. 이거 흐트러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베버리지 곡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인율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샴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구직자와 실업률 간의 정관계 문제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뒤쪽 부분이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업률 가지고 다른 변수 안에 성장률과 물가와 다른 변수 간에 정형화된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이렇게 해서 뭐 샤메 법칙에 부합됐다 뭐다 해가지고 실업률이 7월 달에 4.3%다 경기 침체다 주가가 폭락한다 이쪽으로 몰아왔던 사람들 이런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런 그 개념상의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경기 침체 논란 그리고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작년 SBB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너무 빨리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사실 F4 우리나라에 뒤늦게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예. 뭐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한은 총재라든가 해서 이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을 거 아닌데 이 문제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가 폭락이 어떠냐, 그만큼 경기 침체가 되는지 아냐, 예.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 뉴스의 주가 폭락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뭐냐, 너무 디지털되니까 자 작년 3월에 SB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SB 사태 쫙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 한계에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SBS에서 돈을 빼는 대규모 자금 인출 과정에서 사실 주가가 폭락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번 보십시오. 이번에 8.5 증시 공포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만들었습니다. 지리적 관계없이 미국의 경기가 조금 우려돼 전 세계에서 가짜 뉴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매도 쳐버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죠. 예. 자, 우리가 보면 같은 날 서킷 브레이크 뭐 이런 사이드카 이게 나오겠습니까? 종전에는 하루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이게 새로운 증시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증시 환경입니다. 아마 이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상 최대치로 떨어졌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니 이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에서는 변동성 지수 확대되는 게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지금의 새로운 증시 환경에서 너무 디지털로 옮겨놓으니까 지리적 관계없이 자 가짜 뉴스면 진짜와 관계없이 일단 내 자산을 빼겠다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폭락한다. 예. 그리고 조금만 좀 나온다 하면 다시 또 매수한다, 저가 매수한다 주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자 그레이트 프레시 크래시와 스카이 로켓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게 지금의 증시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완충 능력을 좀 만들어 주십사. 우리 증시는 우리 투자자들이 주인이 돼야 가장 완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금투세 빼지 빨리 좀 해주십시오. 빨리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균형의 미각입니다. 일일비하지 말고 올라갈 때는 좀 차익 해주고 내려갈 때는 너무 유축하지 말고 이걸 균형의 미학을 좀 간져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